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깊이 할 필요는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음, 뭐 캠핑 갔는데 텐트를 그냥 철근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떼는데 그러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직업 상담사 이 시험에 너무 깊이 하려고 해봐야 요새 세상에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직업 상담사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할는지 몰라도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요, 합격하고 나면은 그냥 스몰 때가 별로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자격증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이 하지 마시고, 응? 어떻게 하든지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재가 참 좋아요.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교재 믿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또 나중에 이 교재를 만들게 된 뭐 동기 같은 거는 또 나중에 시간 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월요일에 원서 빨리 내시면 좋겠고요. 대부분 다 한번 내보십시오. 예. 음,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심리 검사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혹시 어제 그 강의 안 들으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그 강의 내용들은 가운데 걸 봐도 이렇게 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심리 검사 관계는, 어제 내용을 안 들으면은 뒤에 내용을 이렇게 익히는데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꼭 어제 그 내용은 한번 이렇게 좀 꼭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은 가능하면은 직업 심리학을 3시간 안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직업 정보론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뭐 타당도, 구성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실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한번 몇 가지 익혀 보겠습니다. 실제 이 문제가 Recording in 직업 progress. 심리학이 문제 수가 약 한 400여 문제, 350문제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일일이 풀려면은 우리가 일정을 다 소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초점에서 맞는 답안이 뭐냐면 이 문제였어요. 일단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까지 높은 것은 아니다. 요거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 대상자가 많을수록 타당도 계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대상자가 적정 범위를 넘으면 오히려 신뢰도는 낮아진다. 요거 이제 참고를 하시고, 요거는 어제 한번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 뭐 그냥 넘어가도 되고, 8-4번 보면은 새로 입사한 70명의 신입 사원들에 대한 적성검사와 타당도 계수가 0.50이었다. 만일 입사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해서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당도는 대상자가 많으면 어떻게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5번 문제입니다. 어떤 직업 적성 검사의 신뢰도 계수가 1.0이면은 검사의 타당도 계수는 1.0이면은 뭐냐면은 신뢰도 계수가 1.0이면은 타당도 계수는 어떻게 될까? 이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 어제도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직업 상담사 시험 치는데 체중으로 몸무게를 쟀다. 정확도는 좋겠죠.
예, 그러나 그거하고 타당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 수 없다가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타당도 이제 세부 분야로 들어갑니다. 타당도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준구 안내, 그래서 준구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 그다음에 앞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가 있습니다.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준구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타당도 중에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기대표를 작성하는 뭡니까? 기대표는 준거 타당도 중에서 예언 타당도라고 했죠. 요거는 수치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부 어제 그 핵심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냥 넘어가는 내용은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 다 됩니다. 전부 다 여기는 점치는 건 전부 다 미래를 점치는 건 무슨 타당도라고 했습니까? 예언 타당도라고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성 타당도 요수변 구성이니까 90%가 당도로 돼 있어요. 이 당뇨병 환자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하러 변소에 가야 된다 해서 요수변입니다. 요인 분석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구성타도입니다. 요수변 이게 이제 요인 분석이 들어가면은 구성타당도에 속합니다. 즉 구성타당도에는 종류가 요인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변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요인은 그 드라마로 말하면은 배우가 잘 선정이 됐느냐, 수렴의 내용이 이렇게 일치가 않느냐, 변별은 차이가 나느냐, 이게 이제 변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구인했는데 구인은 요인과 같은 말입니다. 인자. 그래서 요것도 구인 타당도도 실은 크게 보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거는 구성 타당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자는 다시 말하면 구인 또는 요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구성 타당도 분석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기대표 나오면 이건 무슨 타당도일까요? 준거 타당도죠. 준거 타당도 중에 뭡니까? 예언 타당도죠. 예언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동시 타당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언 타당도는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동시 타당도는 바로 이렇게 타당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자. 또 13번에 봅시다. 어떤 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이 이론적으로 관련이 깊은 속성과는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높다. 관계가 수렴한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없는 것과는 낮은 상관을 보여준다. 이건 변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수렴 및 변별 타당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구성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공인 타당도는 어디에? 준거 타당도에 들어가죠. 자, 준거 타당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 타당도가 있고 동시 타당도가 있는데 동시 타당도는 공인된 검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동시 타당도를 또 공인 타당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초점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나오죠. 안면 타당도거든요. 안면 타당도는 쉬워요. 앞면으로 눈으로 쑥 봐서 그럴듯하네 하면은 그게 안면 타당도입니다. 쭉 훑어봐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안면 타당도입니다. 안면 타당도는 딱 이렇게 두 번 나왔네요. 2011년도 나오고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자,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는 알다시피 그 내용 자체를 분석을 하거든요. 검사의 내용을.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 타당도 개수 산출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리, 이론, 전문가 이런 게 나오는 것은 무슨 타당도다? 예, 내용 타당도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은 뭡니까?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안면 타당도는 전문가 나오니까 전문가 나오면 이건 안면 타당도가 아니고 무슨 타당도예요? 내용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검사의 신뢰도는 타당도 개수의 크기에 영향을 주죠. 완전히 100% 주지는 않지만 신뢰도가 그래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건 요거네요. 요거는 내용 타당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뭐 밑에 보면 예언 타당도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 뭐 요것도 있고 구성 타당도는 요수 변이니까 요인 분석 이렇게 나오죠. 다 쉽고 그다음에 요 8-18번 문제는 제가 답을 여기 표기를 잘못했어요. 예. 이게 바로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해니까 측정 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했는가 또는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에 관한 문제로서 이론적 연구 이렇게 나오죠. 이론 전문가 이렇게 나오면은 내용 타당입니다. 지금 3번으로 했는데 3번이 아니고 1번으로 요거는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미스 타이핑을 잘 못했는가 봐요. 그 다음 신뢰도로 넘어갑니다. 이제 타당도 끝났고 신뢰도입니다. 신뢰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되고 계속 하더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신뢰성이죠. 그리고 틀린 내용은 뭐냐면 신뢰도 개수는 문항수가 증감에 따라 정비례해진다 하면 이게 땡입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뢰도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도 한번 볼까요? 신뢰도가 높은 심리 검사는 정확하게 측정한 검사, 여기 전부 다, 딱 가기 쉽습니다. 잘못하면은. 정확은 기본이에요. 신뢰도에는. 이건 기본이고, 중요한 거는 일관성 있게 측정해야 됩니다. 한 번 정확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하더라도, 인간관계 신뢰, 이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죠. 한 번 어떻게 신임 받는 거는 이건 신뢰성이라고 할 수 없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일관성을 신뢰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신뢰도의 영향 요거는 일단은 이게 제가 키워드를 반란 게시문이라고 했거든요. 5가지 개인차, 문항수, 문항 반응수, 검사 시간 또 밑에 하나 있죠. 난이도.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왜냐면은 신뢰도가 뭔가 점수에 영향을 주는 5가지인데 뭐 반란 게시문 떠도 알겠죠. 신뢰도에 영향을 주니까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반란 게시문을 뭐 역적 일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개인차에 따라 달라지고 문항수에 따라서 문항수가 너무 많아도 어때요? 신뢰도에 영향을 주고 너무 적어도 그렇죠. 문항 반응수입니다. 즉 100문제를 냈는데 반응을 한 문제도 안 했어요. 모두가. 그래가지고는 이거 신뢰도 올바로 알 수 없죠. 시간이 많다거나 너무 짧다거나 문항이 난이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문제를 안 냈다거나 아니면 전부 다 100점을 받았어. 너무 쉬워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올바른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측정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쭉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자 앞에는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이번에 신뢰도 측정 방법 3가지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2차를 대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힌트를 어디 문장 자체에 쓰는 겁니다. 신뢰도. 신뢰도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만약에 바위 같으면 흔들리나 안 흔들어 보면 알겠죠. 그래서 반동 여부를 검사하는 게 신뢰도 측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반동검입니다. 반동검사. 반동검사. 그중에 순서는 제가 역으로 했습니다만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한번 하고 나서 다시 검사했을 때 그 점수와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죠.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는 반드시 시간 간격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무슨 신뢰도입니까?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 간격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보면 그 도중에 이 신뢰도가 끼워지고 너무 빨리 해도 또 안 되고 이 적절한 그 간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령 검사 신뢰도입니다. 자, 제가 준거 타당도 할 때 말씀드렸죠. 동시 타당도 나올 때 뭔가 혼돈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령 검사는 동시 타당도와 다른 게 뭐냐면은 그건 준거 타당도에 나오는 건데 예동에서 나오죠. 동시 타당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개발한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받은 검사하고 같이 해서 이 관계를 신뢰도를 타당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신뢰도입니다. 동령 검사라고 하는 것은 아예 두 개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두 개를 동령을 이게 동령 검사입니다. 동시와 그리고 동령은 신뢰도고요. 그 다음에 동시 타당도는 뭡니까? 동시는 그건 타당도에 해당되는 또 어떤 그 번지가 좀 다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령 검사 신뢰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도 하나가 이 반문 신뢰도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이 1차, 2차에 많이 나옵니다. 반문은 말대로 무엇하는 겁니까? 반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게 반문 신뢰도입니다. 근데 반분의 방법이 있어요. 반분의 방법이, 반분의 방법이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자, 전후 반분법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문제를 100문제 만들었으면 전반부 50문제, 후반부 50문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냐면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관관계를 봐서 이 신뢰도를 일치가 어느 정도 하느냐. 1번부터 50번까지는 100점이 나왔고 뭐 51번부터 100번까지는 점수가 30점밖에 안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이 어때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후반분법은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가 있으면 기후는 홀짝입니다. 홀수번호, 짝수번호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짝진 임의 배치법은 요 조금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100문제가 쭉 있다 보면은 같은 그 성질의 문제가 탔습니다. 1번, 100번 중에. 그 짝을 맞춰요. 아, 이거하고 비슷하네. 이 문제하고 비슷하네. 이게 짝을 그럼 50짝이 나오죠. 그래서 짝된 거를 그걸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신뢰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검사에. 이게 이제 짝진 임의 배치법이고, 그래서 이거 많이 나오니까 전기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수표법은 그야말로 무작위 추천합니다. 뭐 홀수, 짝수, 전후 이거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추출하는 게 난수표법. 그래서 전기짝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답안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정서 반응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의 신뢰도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재검사의 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된다는 틀립니다. 이거는
왜? 정서는 시간 충분히 주면은 정서가 달라지겠죠. 충분히 두는 거는 아닙니다. 내적 합치도 개수의 크기를 결정짓는 원인은 두 검사 시행 간의 시간 간격이다. 자, 시간 간격 넣으면 무슨 검사입니까?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이건 내적 합치도 아닙니다. 자, 이번에 9-6번 문제 볼까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 개수는 했습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특정 심리 검사를 받고 한 달 후에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두 번의 검사에서 각 학생들의 점수는 동일했다라고 할 때 신뢰도 개수는 1입니다. 왜? 1이 가장 높은 겁니다. 예.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신뢰도 추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건 나왔죠. 이게 바로 정서 반응과 같은 이런 거는 검사, 재검사의 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해서는 이거는 올바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정서가 바뀌어질 확률이 많죠. 8번 문제는 뭐 이거는 쭉 보면 전기 짝남만 아시면 되고요. 크로바 알파 가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동질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질적.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크로바 알파 이거 몰라 좋은데 크로바 잎은 모양이 같아 해서 이거는 동질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9-11번 문제도 제가 답을 잘못 표기를 했거든요. 해설도 조금 제가 이래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해서 정정을 해놓았습니다. 심리검사의 내적 합치도 개수가 매우 낮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것은 검사가 측정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 이건 타당도에 관한 내용이고 검사의 두 가지 형태가 매우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 이것도 타당도죠.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이게 변별 타당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검사가 성질상 매우 다른 속성, 이게 속성은 바로 이게 내적 합치도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는 사람이 또다시 검사를 받을 때 매우 다른 점사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은 다시 하니까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답변과 풀이를 참고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쭉 혼자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문항 난이도입니다. 시과에. 문항 난이도가 1.0이 나오면 전부 다 맞추기 쉽다는 문제입니다. 문항 난이도 계산은 간단하게 합니다. 문항 수가 예를 들어서 100문제라고 합시다. 그럼 답을 맞춘 게 예를 들어서 70개를 맞췄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난이도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문항수에다가 정답을 맞힌 수 곱하기 2. 요거는 곱하기 100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0.7이 되죠. 0.7. 곱하기 안 해도 되겠네요. 0.7. 만약에 100문제 다 맞췄다고 하면 1이 되겠죠. 1이 되면은 이거는 전부 다 맞췄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난이도니까 이게 뭐 1이 되면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이걸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가지고 전부 다 한번 점검을 해 봅시다. 문항 난이도 분석은 전체 피검사 수를 답을 맞힌 피검사의 수로 곱한 건 아닙니다. 문항 난이도 지수는 0.00에서 1.00의 범위 내에 있으며 1.0은 모든 피검자가 답을 맞추기 쉬운 문항을 가리킨다. 이게 맞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딴 거는 전혀 엉뚱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난이도 개수입니다. 요 이제 퍼센테이지로 할 때는 또 이렇게 합니다. 문항수에다가 정답을 맞힌 수 곱하기 100. 요게 문항 난이도 계산 공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규준의 종류,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규준의 종류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준이라고 하면은 뭘 비교하는 집단이에요. 그 집단을 뭘로 가지고 비교하느냐 하는 그 종류 세 가지예요. 집단의 기준은. 자, 백분위 표준 등급이 이거 키워드입니다. 즉, 백분위 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있고, 표준 등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백분위 점수라고 하는 것은 백분위 점수로 가지고, 퍼센테이지 가지고 그 집단과 비교한다 하기 때문에 이걸 백분위 점수 집단, 기준 집단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점수로 가지고 할 때는 이제 표준 점수인데, 자, 이 표준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심리 검사 관계는 생소하기 때문에 꼭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자, 표준 점수는 뭡니까? 이렇게 종 모양 봤죠? 여기서 평균에서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를 요거 이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요 거리 요걸 뭐라고 합니까? 표준 편차라고 하죠. 평균에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이 표준 점수에는 G 점수가 있고 T 점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G 점수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70점을 맞았고 평균 점수가 100명 중에 평균 점수가 60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숫자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원점수에서 내가 받은 점수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이 나오죠. 예.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지점수의 표준 편차는 뭐 15인 경우도 있고 뭐 20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평균이 60점이고 내가 70점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50점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이러면 50 빼기 마이너스 60은 마이너스 10이 되죠. 이걸 아무리 나누더라도 이 값은 양수값입니까? 음수값입니까? 음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G점수는 음수값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T점수의 그 용도는 설명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우리는 합격할 만큼만 하면 되니까요. T점수는 이런 음수값을 나오는 것을 없애줍니다. 왜 없애줍니까? 이 G점수가 음수값이 나오더라도 절대값을 사용해버리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사용하니까 T점수는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게 G점수와 T점수를 1차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G점수는 말이죠. 이 표준 편차가 각각 다릅니다. 뭐 15인 경우도 있고 8로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T점수는 무조건 뭘 하냐면은 이 표준 편차를 10으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50원 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50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각각 다른 점수 계산 방식으로 된 이것을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각각 상이한 그 검사 결과를 뭐냐면은 비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그 기준으로 T는 중앙 기준이죠. 센터.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T 점수인데 요 좀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고 하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 점수는 음수값이 없다. 알겠죠? 왜? G 점수에 절대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표준 등급은 우리가 스테나인이라고 하죠. 제일 그냥 쉽게 하면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입니다. 9등급으로 이렇게 하죠. 9등급. 원래는 스탠다드 9인데 그걸 줄여서 스탠9이라고 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집단 내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발달 기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발달 기준. 발달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가죠. 학교에 가면 몇 등인지 석차가 나올 거예요.
그래가 잘했니 못했니 말을 한다라고 해서 연령 기준, 학령 기준, 서열 기준, 언어 발달 기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발달 기준이다. 발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집단 내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이게 설명만 했으니까 필기에는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문제풀이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심리검사에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 이제 기준에 대해서 요 한 문제로 가지고 우리가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습이 가능합니다. 한 집단의 특성을 가장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그 집단의 대표값을 말하는 거는 이거는 기준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건 대표값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말대로, 이 말대로 한 집단의 수치가 얼마나 동질적인지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그 점수들이 그 집단의 평균치로부터 벗어난 평균 거리는 뭡니까? 표준 편차죠. 예. 이건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서로 다른 체계로 측정한 점수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한 개념으로 요게 바로 이제 아까 그 T점수, T점수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동일한 다른 체계로 측정한 점수들이 있습니다. 이걸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뭘요? 예, 음수값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10으로 정하고 거기다가 무조건 50을 더해주는 이런 게 요거는 뭡니까? T점수에 대한 내용이죠. 4번은 원점수를 표준화된 집단의 검사 점수와 비교하기 위한 개념으로 일단 비교가 나오고 대표 집단이 나옵니다. 이래서 개인 점수를 그 집단과 비교해서 계산한다. 이게 이제 기준은 비교, 대표 집단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한 개인의 점수가 70점일 때 이 점수가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전체 60%라면 100분의 점수는 60점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이게 맞는데 이게 지금 맞는 답이 내 눈에 보여서 했더니만 이것도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60%라고 하는 100분이 60%라고 하면 100분의 점수가 60점이 요게 맞아요. 요게 왜 3번으로 했나? 내가 문제를 봐야 되겠네. 예, 그렇군요. 제가 이걸 모니터를 키워는 틀린 걸 찾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맞는 걸 찾았네요. 예. 그래서 틀린 거는 요거예요.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면적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인 표준 점수에서 한 개인의 점수가 70점이라면 상위 20%에 해당된다. 이건 면적 계산법이 처음에 전국 분포 모양에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걸로 가지고는 그건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검사가 이렇게 정규 분포가 됐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검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는 면적을 퍼센테이지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쭉 내려가도 되고 그 다음에 있네요. 11-8번 문제입니다. 표준 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준 점수와 T점수 구분하라고 했죠. 표준 점수는 음수값을 가질 수 없다 땡이죠. 표준 점수는 음수값이 있습니다. 표준 점수는 원점수에서 표준 편차를 빼는 게 아니고 뭘 뺍니까?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눈 값입니다. 아시겠죠? T점수의 평균은 50점이고 표준 편차는 10이다. 이렇게 요건 맞아요. 네. 평균 50, 표준 편차 10으로 아예 정해놓았습니다. 가운데로 T 가운데 50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100을 기준으로 할 때 표준 점수의 분포는 항상 정상 분포가 되지를 않죠. 그게
측정을 잘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안 할 때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2차 또 배우겠지만 표준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거나 희한하게도 나옵니다. 그때 또 처리를 하는지 이러는 그거는 실기 학습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G점수와 T점수 구하는 공식 참고로 하시고요. 잠시만 이래 가지고 지금 진도가 요거는 스테9이죠. 9등급 나누는 거고. 자, 이번에 검사 분류 방법입니다. 이 검사 분류 방법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검사 분류 방법이. 자, 일단 이 검사 분류 방법은 일단 필기시험에 해당되는 것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식에 따른 분류가 방식의 내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실시 방식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애완견이 있다고 하면 애완견 이름을 수지라고 한번 붙여보십시오. 이름 괜찮습니까? 수지. 속력을 내 가지고 자기 집 계집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지가 속력을 내서 계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다. 이제 요게 방식 그 세 가지 또는 여섯 가지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 속력은 뭐냐면 속도 검사와 역량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집은 개인 검사와 집단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는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은 수행 검사와 지필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눈여겨하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검사는 지필 검사도 하고 수행 검사도 다 하죠. 주행 검사도 하는 거는 이거는 수행 검사가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측정 내용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측정 내용은 내용 안에 내용에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좋아요. 좀 인정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인지적 검사와 정서적 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인지적 검사를 성능 검사라고도 하고 또 이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지니까 뭘 지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적성이 강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인지적 검사 대표적인 세 가지가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 검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정서적 검사는 성량 검사 뭐 이렇게도 있는데 정서 같은 거 할 때 뭐 정답이 없죠.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형태인데 이거 뭐 키워드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은 성형태입니다. 즉 성격 검사, 흥미 검사, 태도 검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정도 아시고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능력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거, 흥미는 능력이 아니죠. 딴 거는 다 지적성에서 이것은 능력 검사 또는 인지적 검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지적성. 이래서 이제 보면 지적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질적 측정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양적 측정 도구가 나와요. 질은 양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적 측정 도구는 뭔가 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질적 측정 또는 정량적 측정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정질적 측정 도구는 여러분들 그 상담 기초 초기 기초 이론에 했던 게 바로 여기 나오죠. 효능감 측정, 지극 카드 분류, 지극 가계도, 역할놀이, 동생질 이렇게 나오죠. 지극 가계도는 게노그램이죠. 지극 카드 또 들어보셨죠. 이런 게 뭐냐면은 하나의 정질적 검사다라고 보면 되고 요 내용은 제노그램 복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번에 평정 척도의 오류 하는 거. 평정은 채점한다는 뜻입니다. 채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용의 오류가 있고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가 있고 후광 인상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실기 시험 치기 전에 이거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왜? 우리가 실기 시험을 잘 받기 위해서는 실기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채점자 마음에 따라서 점수가 5점 내지 10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관영의 오류나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 그 다음에 후광의 오류를 통해 가지고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저 방법을 실기할 때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후관 중인데 혼착성 이런 거는 아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는 실제 검사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심리 어떤 그 이론이라든가 이런 건 됐고 실제 우리가 검사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일반 직업 적성 검사입니다. 꼭 GATB 일반 직업 적성 검사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이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거 할 거는 명칭 비교 검사는 사무 지각 특성을 알아본다. 예, 요거 제가 밝게 했는데 여기 그렇게 안 되나 형광펜으로 하니까 이 PDF로 바꾸니까 없어졌네요. 요거요. 명칭 비교 검사와 사무 명칭 비교 즉 사무 지각 특성을 알아보는 건 명칭 비교 검사다. 요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필 검사 수 11개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방식입니다. 방식은 두 개의 지필검사, 수행검사 9개 적성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15개 이렇게 하위 검사로 되어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일단 우리가 시험을 맞출 수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개인에 맡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이거 직업적성 검사고 이 두세 개의 적성 분야를 조합해서 15개의 직무군, 일자는 빨갛게 안 됐네요. 15개 직무군을 제공한다. 사무 지각 적성 검사하는 것은 명칭 비교 검사이다. 요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틀리는 내용은 뭐냐면은 원하는 취업 분야의 적성을 키우는 거하고는 검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검사가 적성을 키워준다. 능력을 키워주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적성검사는 어떤 분야에서 이미 획득 사용하고 있는 능력의 현재 수준을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적성은 언제 수준이요? 미래 수준을 측정한다는 거. 요게 이제 현재 수준 나오면 땡이라는 거예요. 상황 판단력, 과학 적성 이렇게 좀 복잡한 것은 직업 적성 검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 검사 GATB 꼭 기억해 주시고 뭐 이렇게 보면 설명 보면 쭉 됩니다. 또 적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건 땡이죠. 그 다음에 이게 적성검사 GATB가 자주 나와요. 현재 수준이 아니고 예측 미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 판단력 이렇게 어려운 거는 측정 안 됩니다. 사무 지각 정성은 명칭 비교 검사. 이게 왜냐하면 나왔던 게 나오는 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직변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2012년 2회입니다. 이렇게 나왔던 게 나와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문제 은행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문제 만들려고 하면은요. 출제 잘못해가지고 출제자 시끄러워요. 아시죠? 한번 그 오류 나오면은요. 왜? 다 만점 줘야 되고. 그래서 문제 은행에서 빼냅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믿고 이렇게 기출 문제를 이렇게 공부하기 좋게끔 문제 풀면은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론 공부 다 되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뭐 여기도 과학적성 뭐 이런 거 안 나오죠. 이건 뭐 형택하는 건 쉽고
자,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에서도 직업적성검사하면 AGCT 아닙니다. 직업적성검사하면은 바로 GATB는 이거는 요 정도는 어때요? 우리가 익혀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